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차승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대전 동부 정신건강국제센터 10주년과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으로 마련한 온라인 북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온라인 북 콘서트 행사의 취지를 살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국립법무병원이라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병원입니다. 이곳은 공주시 반포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중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곳에 오는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재판에서 치료감호형이라고 하는 형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치료감호법에 따라서 치료감호형을 내리고 치료감호형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동시에 정신질환을 치료합니다. 또한 법원, 검찰, 경찰에서 의뢰한 정신감정도 이곳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이 되면 치료감호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도소가 아니라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언론에 항상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 병원이 언급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매우 슬픕니다. 하지만 제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이곳이 그닥 무서운 곳만은 아니고 특이한 일을 하는 정신과 병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흔히 정신질환이라고 부르는 조현병, 조울증, 지적장애,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조현병 환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게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병적 증상은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것들입니다. 환청은 실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증상을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환자가 지시하거나 욕하는 환청을 듣습니다. 이런 환청이 누군가를 해쳐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환자들은 거역하지 못합니다. 2019년의 진주 방화 사건 또한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들의 저지른 범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안인득은 2010년에 처음 조현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세탁기를 조립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회사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다니고 감시하고 방해하고 있다. 이런 피해망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고 가족과도 거의 연락 안 하고 승합차에서 혼자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길 가던 사람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에 상대방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고 이 사건으로 보호관찰 3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3년 동안은 정신과 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이 끝나자 치료도 받지 않았고 결국 피해망상이 다시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망상의 대상은 범위가 점점 늘어나서 진주시의 공무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여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힐 수 없게 불을 지르고 칼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조현병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망상의 영향은 너무 큽니다. 조울증 같은 기분의 병을 가진 사람들도 치료를 받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면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선생님이었던 이분은 20대부터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4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에게랑 아들에게 약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약을 자의로 중단하고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분 증상과 여러 가지 증상이 점점 악화되던 중이던 그는 자신의 아내는 진짜 아내가 아니고 자신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구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7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고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울증 환자였기 때문에 치료 감호형도 같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립법무병원으로 오게 되고 입원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여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둘째 딸의 기저귀랑 분유를 사고 나니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졌고 이 일로 새벽까지 남편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다가 남편이 그녀를 원망하는 소리를 했고 그 소리를 듣자 더욱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딸도 버림받게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내가 딸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나가고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엔 딸만 죽고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정신질환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가 되면 슬픈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사건의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제때에 치료를 잘 받지 못한 정신질환의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는 약물 중독자랑 알코올 중독자가 입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원하는 환자군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정신의학에는 변태성욕 장애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는 병원은 전국에 총 15개가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성충동을 조절하고 퇴원 후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권유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예전에는 화학적 거세, 이렇게 불리던 법적인 처분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때 단순히 성호르몬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약물만 투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꼭 심리치료를 같이 시행합니다. 이때 왜곡된 성인식도 바로잡고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다른 정신과적 문제들도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는데 여러 사람의 노력과 비용이 드는데요.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물치료 비용에 180만 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에 50만 원, 심리치료 비용에 270만 원, 총 연간 500만 원이 수요됩니다. 하지만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고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는 사람 중에 재범을 일으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국립법무병원에서는 3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를 의무적으로 한 후에 자발적으로 연장해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부터 여성의 발에 집착해서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성적인 충동에서 해방되는 기분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성실하게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긴 하지만 그는 자기가 더 받고 싶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더 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충동 약물 치료에 쓰는 주사약은 자궁내막증, 전립선암,
성조숙증 치료에 쓸 때에만 나라에서 보험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은 너무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간절히 바랬고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상의하여 국립법무병원의 규정을 살펴봤더니 이곳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에 한해서는 10년간 무료로 외래 치료 기간을 보정해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했고 그 결과 이 조항에 그가 해당이 되어서 국립법무병원에 와서 무료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와 함께 성충동 약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병원에 옵니다. 그리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발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을 들으면 국립법무병원의 의사들에게도 그리고 이들을 사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도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작게나마 바꾸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이것을 직접 확인한 증거가 되었으니 말할 수 없이 뿌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치료들을 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범죄자들에게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범죄자를 치료하는데 우리 세금을 써야 하냐고 묻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병원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면서 환자를 직접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는 너무나 그 원인이 분명합니다.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은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료하는 일이 재범 방지 목적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교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범을 막는 일은 대개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일 테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정신질환의 증상 중에는 병식이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식이란 스스로 병이 걸렸고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정신과에는 스스로 아픈 줄 모르는 병식이 없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에게도 이러한 병식이 없는 증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치료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에는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는 정신과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정신보건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게다가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이 필요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정신과의 비자의 입원을 고려할 정도면 환자의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다급합니다. 환청이나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 때문에 타인이나 자신에게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 재빨리 입원을 결정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자해와 타해 위험을 줄이는데 그리고 큰 사고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병원도 아니고 다른 기관의 정신과 전문의를 부르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또한 개정된 법에서는 진단 의사 중에 한 명이 국공립병원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민간 의료기관 중 333개의 기관을 추가 진단병원으로 지정해서 진단 업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근처 병원끼리 짝지어서 추가 진단 업무를 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환자의 인권 문제에 어긋나는 것을 살펴본다는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강제 입원의 적합성에 관한 판단을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입원 적합성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즉,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서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부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에서 강제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WHO나 UN에서도 사법기관이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관에서 강제 입원 여부를 심사하도록 권고합니다. 강제 입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환자의 입원이 의학적으로 적절한가, 적절하다면 인권 침해 여지는 없는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환자 인권 보호의 핵심인데, 이것은 의사 개인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9년에 강북 삼성병원 고 임세훈 교수님 살인사건, 진주 방화사건 등 수많은 정신질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자꾸만 생기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후에 국립법무병원의 환자 수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전체 환자 중 조현병 환자의 비중이 40.9%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50.9%로 늘어났습니다. 강제 입원이 까다로워지면서 예전 같으면 민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조현병 환자들이 지금은 제때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일부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국립법무병원에 오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경찰 통계 연보에 의하면 정신질환 범죄 수가 2011년 5,537건에서 2017년에는 9,027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력과 같은 심각한 5대 범죄는 509건에서 813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 가볍게 볼 증가세가 아닙니다. 정신질환 범죄는 늘고 환자가 치료 기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형태의 강제 입원 제도입니다. 이것을 정신과 전문의들은 사법 입원 제도라고 부릅니다. 병원 밖에서, 거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집안에서 자신만의 망상의 세계에 빠져 살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그러한 인권을 그들을 억지로 가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진정한 인권은 제때 치료받게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때 치료받지 않고 방치된 이들의 사건, 사고는 더욱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한 편견을 공고하게 하고 더욱더 큰 낙인을 남기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국립법무병원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이곳의 환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속 깊이 와닿는 말이 되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의 환자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으로도 이미 사회에서 소외된 상황인데 범죄자라는 이중굴레가 더 씌워지면서 배척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의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국립법무병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며 대체 어떤 곳인지, 왜 요즘 들어 정신질환 범죄자가 더 늘어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치료받으며 사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정신질환자가 친근하게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내 이웃에서 나와 함께 잘 살 수 있었던 누군가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무섭고 애처로운 이웃들이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온라인 북 콘서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